2024년 봄 도쿄 외곽의 한 도요타 딜러십 앞에 줄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줄은 새 차를 사러 온 손님들이 아니었습니다. 계약을 취소하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을 예약한 고객 중 일부가 기다리는 동안 현대 아이오닉 6을 먼저 타봤는데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딜러 직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반박할 수 있는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차를 파는 기업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철옹성이라 믿었던 도요타의 아성이 사실 치명적인 약점을 품고 있었고 그 균열은 생각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전 도요타 임원 출신으로 현재 자동차 산업 컨설팅을 하고 있는 와타나베 켄지는 2024년 말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요타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세상이 도요타보다 빨리 변했습니다. 그 말이 전부를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이 순간이 도요타의 분기점이 된 것인지, 그리고 현대차는 어떻게 아무도 모르는 사이 이 거대한 판을 뒤집고 있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도요타라는 이름이 처음 세계 자동차 판매 1위를 차지한 것은 2000년대 중반의 일입니다. 제너럴 모터스가 수십 년간 유지하던 왕좌를 조용히 빼앗은 그 순간 자동차 업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요타 생산 방식, 이른바 도요타 프로덕션 시스템은 전 세계 제조업의 교과서가 되었고 도요타의 렉서스는 유럽 프리미엄 브랜드가 독점하던 고급차 시장에 균열을 냈습니다. 프리우스는 하이브리드라는 개념 자체를 대중화시켰고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도요타는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차를 판 브랜드였습니다. 약 1000만 대에 달하는 연간 판매량은 경쟁사가 쉽게 넘볼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이상한 점이 생깁니다. 그 1000만 대 중에서 순수 전기차.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의 본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즉, 배터리 전기차 BEV는 몇 %였을까요? 단 1%였습니다. 1000만 대 중에서 순수 전기차는 약 10만 대 수준이었습니다. 나머지는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여전히 내연기관 차량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현대차 그룹은 2024년 한 해에만 순수 전기차를 50만 대 이상 판매했습니다. 단순 비율로 비교해도 도요타보다 5배 이상 많은 전기차를 파는 셈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마치 스마트폰 시대가 열렸는데 세계 최대 휴대폰 제조사가 여전히 폴더폰 생산에 집중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팔리는 동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기술 격차가 벌어지는 속도, 소비자의 인식이 굳어지는 속도. 그 모든 것이 복리처럼 쌓입니다. 도요타가 왜 이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려면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2000년대 초반, 프리우스가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도요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전기차보다 하이브리드가 현실적이라고 충전 인프라도 없고 배터리 비용도 감당이 안 되고 소비자들이 주행거리 불안을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이브리드야말로 가장 합리적인 다리라고. 그 판단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리를 건너는 속도였습니다. 도요타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15년에서 2020년 사이 도요타 내부의 일부 엔지니어링 팀은 순수 전기차 플랫폼 개발을 강력히 주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경영진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이미 수십조 원이 투자되어 있었고 그 기술적 자산을 포기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납득하기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토요다 아키오 전 회장은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순수 전기차로의 급격한 전환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전기차만이 답은 아니다 라는 말을 남겼고 수소 연료전지 차량을 포함한 다양한 파워트레인 전략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발언이 틀렸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발언이 시장에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지는 명확합니다. 도요타는 전기차 전환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고 투자자들과 소비자들은 그 신호를 정확히 읽었습니다. 그 사이 테슬라는 달려나갔고 현대차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의 자동차 기업이 수십 년간 기술 혁신을 주도해온 도요타가 왜 전기차 전환에서 이렇게 뒤처지게 된 것일까요? 그 답은 도요타가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잘해왔기 때문이라는 역설 속에 있습니다. 그 역설의 구조를 이해해야 현대차가 어떻게 이 빈틈을 파고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현대차 남양연구소의 한 엔지니어링 회의실에서 작은 결정 하나가 내려졌습니다. 그 결정은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언론 보도도 없었고 주가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은 이후 5년이 지나 전 세계 자동차 업계를 뒤흔드는 기폭제가 됩니다. 그 결정은 이것이었습니다. 기존 플랫폼을 개조하는 방식으로는 전기차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처음부터 전기차만을 위한 플랫폼을 새로 만든다. 이것이 EGMP, 즉 전기차 전용 모듈러 플랫폼의 탄생입니다. 한국어로는 전기차 전용 글로벌 모듈러 플랫폼이라 부릅니다. 이 결정이 왜 중요한가를 이해하려면 자동차 플랫폼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 플랫폼이란 쉽게 말해 자동차의 뼈대이자 기초 설계도입니다. 배터리가 어디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전기 모터가 어떻게 배치되는지, 충전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 모든 것이 플랫폼에서 결정됩니다. 내연기관 차량용으로 설계된 플랫폼에 전기 모터를 얹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아파트를 지으려고 설계한 기초 위에 단독주택을 억지로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집처럼 보이지만 공간 효율이 떨어지고 구조적 최적화는 요원합니다. 2021년 당시 전 세계 자동차 기업 중 순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갖춘 곳은 테슬라와 극소수의 신생 브랜드뿐이었습니다. 폭스바겐이 MEB B 플랫폼을 막 시작하고 있었고, 도요타는 ETNGA라는 플랫폼을 썼지만 이것은 기존 내연기관 플랫폼을 전기차에 맞게 수정한 것이었습니다. 전용 플랫폼이 아니었습니다. 현대차는 이 선택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전용 플랫폼 개발에는 몇 년의 시간과 수조 원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 기간 동안 경쟁사는 계속 차를 팔고 시장 점유율을 쌓습니다. 하지만 한번 전용 플랫폼이 완성되면 그 위에서 나오는 모든 차량은 처음부터 전기차로서 최적화된 성능을 냅니다. 그것이 미래의 경쟁력입니다. EGMP의 핵심 중 하나는 800V 충전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은 전압에 따라 다릅니다. 당시 대부분의 전기차는 400V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현대차는 800V를 선택했습니다. 전압이 2배라는 말은 단순히 빠른 것이 아닙니다. 같은 시간에 2배의 전력을 배터리에 밀어 넣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아이오닉 5 기준으로 약 5분 충전만으로 8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는 수준의 충전 속도가 나왔습니다. 20분이면 사실상 일상 주행에 필요한 충전이 끝납니다. 이 기술을 개발한 것은 현대차 전동화 기술센터의 김범준 책임연구원 팀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인터뷰에서 800V 시스템은 기존 부품 대부분을 교체해야 하는 리스크가 있었지만 그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의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은 결정이었고 그 결정은 현대차가 전기차 기술에서 한 세대를 앞서 나가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2023년 아이오닉 6이 세계 시장에 출시되었을 때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미국 자동차 전문 매체 카인드 드라이버는 아이오닉 6을 올해의 차 부문에서 최상위 평가를 주었고, 독일의 아우토빌트는 현대차가 공기역학적 디자인에서 페라리보다 낮은 공기저항 계수를 달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기저항 계수란 차량이 달릴 때 공기의 저항을 얼마나 받는지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이 수치가 낮을수록 에너지 효율이 높고 같은 배터리 용량으로 더 멀리 달릴 수 있습니다. 아이오닉 6은 0.24, 0.21이라는 수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당시 양산 전기차 중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도요타는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2023년 도요타는 BZ4X를 내놓았습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닌 기존 플랫폼 기반이었고 400V 충전 시스템이었습니다. 출시 직후 일부 유럽 국가에서 리콜 이슈가 발생했고 충전 속도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이어졌습니다. 도요타가 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쌓아온 하이브리드 기술의 생산 시스템, 부품 공급망, 공장 설비 모두가 하이브리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것을 단기간에 바꾸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왜 하필 이 시점에 이것이 문제가 됐을까요?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전기차 시장의 성장 속도가 기존 예측을 뛰어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시장에서는 전기차 침투율이 30%를 넘어섰고,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2035년 이후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구체화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IRA가 시행되면서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의 세금 공제 혜택이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환경에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과 북미 현지 생산 능력을 갖춘 기업이 절대적으로 유리해졌습니다. 현대차는 조지아주 메타 플랜트를 짓고 있었습니다. 도요타는 켄터키와 텍사스에 기존 공장이 있었지만 전기차 전용 생산 체계로의 전환은 아직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 격차가 실제 판매 숫자로 나타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현대차가 전기차에서 앞서가는 것은 단순히 차를 잘 만들어서가 아닙니다. 현대차는 20년에 걸친 실패와 굴욕 속에서 이 실력을 닦아온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용하고 치밀하게 아무도 모르는 사이 무언가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현대차는 세계 시장에서 웃음거리였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는 싸지만 믿을 수 없는 차의 대명사였습니다. 조지 레츠라는 미국 소비자는 2002 연한 자동차 포럼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현대차를 살 바에는 텐트를 사겠다. 적어도 텐트는 쓰다가 갑자기 망가지지 않는다. 그 글에 수백 개의 공감이 달렸습니다. 당시 현대차의 미국 내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현대차의 고위 임원들은 이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2002년 취임한 정몽구 회장은 품질이 전부다를 기업의 절대 명제로 세웠습니다. 그는 직접 공장 현장을 방문해 불량 부품을 확인했고 결함이 발견된 차량 수천 대를 공개 폐기하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결정은 단기적으로 막대한 손실이었지만 장기적으로는 현대차 품질 문화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로의 도약은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2010년대 초반, 현대차는 전기차 아이오닉을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차는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충전 속도도 느렸고 주행거리도 경쟁력이 부족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플랫폼의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기존 내연기관 플랫폼에 배터리와 모터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는 전기차의 잠재력을 온전히 구현할 수 없었습니다. 이 시기 현대차 전동화 개발팀 내부에서는 뜨거운 논쟁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기존 플랫폼을 계속 개량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미 검증된 플랫폼을 버리면 개발 기간이 길어지고 위험이 커진다는 논리였습니다. 다른 한쪽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없으면 미래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당시 현대차 전동화 사업부 부사장이었던 박정국은 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의 결정은 사내에서도 논란이었습니다. 수천억 원의 예산을 새 플랫폼 개발에 쏟아붓는다는 것은 만약 실패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개발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eGMP 개발 초기에 800V 충전 시스템과 관련된 기술 문제가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 고전압 환경에서 불안정하게 동작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일부 프로토타입 차량에서는 충전 중 배터리 셀의 온도 편차가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개발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개월간 야근과 주말 근무를 반복했습니다. 20대 후반의 한 배터리 관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나중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당시엔 정말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문제를 하나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계속했던 이유는 이게 되면 정말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이 이 GMP로 완성되었습니다. 2021년 이 GMP 기반의 첫 양산차 아이오닉 5가 출시되었을 때 국제자동차 업계는 놀랐습니다. 올해의 세계차, 세계 최고 전기차 등 주요 상을 휩쓸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그 수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주요 기술 결함이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수백 번 반복한 시뮬레이션,
수천 시간의 내구 테스트, 그 모든 노력이 품질이라는 형태로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도요타가 하이브리드 기술에 집중하는 동안 현대차는 파나소닉도, 삼성 SDI도 아닌 독자적인 배터리 관리 아키텍처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배터리 셀은 외부에서 공급받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제어하고 충전하고 열 관리할 것인가는 내재화했습니다. 이 차이가 이후 소비자 경험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공이 현대차가 아무 위기 없이 걸어온 길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2022년 일부 아이오닉 5 차량에서 배터리 화재 가능성과 관련한 리콜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현대 체계 위기였습니다. 회사 주가가 하락했고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부정적인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현대차는 이 리콜을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배터리 관리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무상 점검을 실시하고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직접 연락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위기는 오히려 현대차의 사후 서비스 역량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은 문제가 없는 기업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기업인지를 본다는 것을 현대차는 알고 있었습니다. 2024년 현대차는 조용히 세계 전기차 판매 순위에서 테슬라 다음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는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들을 제치고 전기차 판매 상위권에 진입했고 북미 시장에서는 역대 최고 판매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성장의 중심에는 포기하고 싶었지만 포기하지 않은 엔지니어들의 밤이 있었습니다. 현대차의 전략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배터리 공급망입니다. 도요타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위한 니켈 수소 배터리 공급망을 수십 년간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는 전혀 다른 공급망을 필요로 합니다. 도요타는 파나소닉과의 합작을 통해 프라이머스 EV 에너지라는 배터리 합작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리튬이온 배터리 대형 셀 생산 능력에서는 후발주자입니다. 현대차는 삼성 SDI, SK온, LG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세계 최정상 배터리 기업들과 인접한 위치에 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삼총사가 현대차의 옆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전략적 자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리적 인접성이 아닙니다. 배터리 개발 단계에서부터 자동차 회사와 배터리 회사가 함께 설계하고 최적화하는 것이 가능한 환경입니다. 아이오닉 시리즈의 배터리 팩이 경쟁사 대비 높은 에너지 밀도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도 차량 설계와 배터리 설계가 처음부터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도요타가 아무리 뛰어나도 이 생태계적 이점을 단기간에 복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요타는 정말로 손을 놓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요타는 2023년 이후 전기차 전략을 대폭 수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대 말까지 수백만 대의 순수 전기차를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서도 도요타는 세계 선두권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전고체 배터리란 기존의 액체 전해질 대신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차세대 배터리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에너지 밀도가 훨씬 높고 화재 위험이 낮으며 충전 속도도 빠를 수 있습니다. 도요타는 이 기술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시점입니다. 도요타가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차에 적용할 수 있는 시점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2028년에서 2030년 전후입니다. 그 사이 2025년, 2026년, 2027년의 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현대차와 테슬라, 그리고 중국 BRDB YT가 리튬이온 배터리 기반의 전기차를 계속 팔며 점유율을 굳히는 동안 도요타의 차세대 기술이 현실화되기를 기다리는 소비자가 얼마나 될지가 관건입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두 자동차 기업의 경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세계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 투자자, 자동차 부품 공급사, 그리고 경쟁 기업들 모두가 이 판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반응입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2024년 발간한 전기차 시장 보고서에서 현대차 그룹의 아이오닉 시리즈를 테슬라와 함께 미국 시장 전기차 소비자 만족도 최상위군으로 분류했습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백악관 정책팀이 추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표면적으로는 미국 내 전기차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과 유럽 자동차 기업들에게도 기회가 되었습니다.
현대차는 이 법의 혜택을 받기 위해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건설을 가속화했습니다. 이 공장에서 생산된 전기차는 미국 소비자에게 최대 7,500달러의 세금 공제 혜택을 줍니다. 이는 실질적인 가격 경쟁력에서 도요타 전기차 대비 수백만 원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도요타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 순위는 2024년 기준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테슬라, 현대차, 기아, 쉐보레, 포드가 미국 전기차 시장 상위권을 차지하는 동안 도요타는 중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도요타 미국 판매법인의 최고 경영자 잭 홀리스는 이 상황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리는 전기차 전환에서 더 빠르게 움직여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솔직한 발언이었습니다. 독일의 반응은 더 복잡합니다. 독일 자동차 업계는 오랫동안 현대차를 경쟁 상대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3년 아이오닉 6이 독일 자동차 클럽 아데아체, ADAC의 전기차 부문 최고 평가를 받으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독일 자동차 클럽은 독일 내 가장 영향력 있는 소비자 자동차 단체 중 하나로 그들의 평가가 독일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합니다. 폭스바겐과 BMW의 전기차들이 아이오닉 시리즈에 뒤처지는 평가를 받자 독일 언론은 한국 차에서 배울 것이 있다는 논조의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이것은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었습니다. 독일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차 그룹의 점유율은 2023년 이후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독일 연방자동차청 KBA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독일 내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에서 현대차와 기아는 합산 기준 상위 5위권 진입을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으며 도요타는 전기차 부문에서 독일 시장에서의 존재감이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일본의 반응은 훨씬 더 예민합니다. 일본 내에서도 도요타의 전기차 전략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경제신문은 2024년 사설에서 도요타가 하이브리드의 성공에 지나치게 의존해 전기차 전환의 타이밍을 놓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본 내 경제 분석가들은 이 상황을 일본 전자산업이 스마트폰 시대를 맞아 무너지는 과정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니, 파나소닉, 샤프가 피처폰 시절의 성공에 안주하다 삼성과 애플의 시장을 내준 것처럼 도요타가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의 성공에 안주하다 미래 시장을 내줄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도요타 현 회장 도요다 코지는 이 비판에 대해 공개 석상에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다양한 선택지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 옳다고 믿는다. 이 다원화 전략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발언이 자신감의 표현인지 아니면 후퇴를 포장한 것인지는 앞으로의 판매 숫자가 증명할 것입니다. 중국의 반응은 이 맥락에서 가장 극적입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도요타의 점유율은 2024년 기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중국 자동차 브랜드인 BRDBYD는 같은 해 전 세계 전기차 판매에서 테슬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BRD의 성장은 현대차에게도 위협이지만 도요텍에는 더욱 직격탄입니다. 도요타의 최대 단일 시장이 중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소비자들이 내연기관이나 하이브리드 대신 전기차를 선택할수록 도요타의 중국 판매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현대차의 중국 전략입니다. 현대차는 2015년 전후 중국 시장에서 심각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사드 테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갈등으로 중국 내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이 일어났고 현대차 중국 판매는 급감했습니다. 이후 현대차의 중국 시장 회복은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았습니다. 중국 단일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과 유럽, 동남아 시장 다변화를 가속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3년 이후 현대차의 매출 구조는 중국 리스크에서 훨씬 자유로워졌습니다. 도요타는 반대로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중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도요텍에는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이 모든 흐름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 독일 소비자 단체, 일본 언론, 중국 시장 모두가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전기차 시대의 패권이 기존 자동차 강국의 것으로 자동 승계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새로운 판에서 현대차는 후발주자가 아니라 선도주자의 위치에 올라서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역전의 이야기인지 20년 전 미국 소비자들이 현대차를 텐트와 비교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더 잘 알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누구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추세와 변수들을 바탕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를 냉정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의 추세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현대차 그룹은 2030년 이전에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 2위 또는 3위를 굳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테슬라가 여전히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현대차와 기아의 합산 브랜드는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들을 제치고 안정적인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지아주 메타플랜트가 본격 가동되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혜택을 온전히 받으며 가격 경쟁력이 더욱 높아집니다. 도요타는 하이브리드 시장에서의 지위를 유지하며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준비하는 동안 전기차 시장 점유율에서는 계속 부진을 면치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현재 증거들이 가장 강하게 지지하는 경로입니다. 낙관적 시나리오라기보다는 현실주의적 시나리오에 가깝습니다. 만약 전기차 수요 성장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꺾인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2023년 이후 일부 유럽 국가에서 전기차 보조금이 축소되자 전기차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된 적이 있습니다. 만약 경기 침체가 겹치고 충전 인프라 확충이 생각만큼 빠르지 않으며 소비자들이 내연기관 또는 하이브리드로 다시 발길을 돌린다면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전략이 오히려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도요타는 하이브리드로 수익을 유지하면서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완성할 시간을 법니다. 현대차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 대규모 투자를 집중한 만큼 수요 둔화 시 상대적으로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비관적 시나리오입니다.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판을 뒤엎는 시나리오입니다. 가장 강력한 변수는 중국 비아디의 글로벌 공세입니다. 비아디는 2025년 들어 유럽과 동남아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습니다. 만약 비아디가 관세 장벽을 돌파하고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의미 있는 점유율을 확보한다면 현대차와 테슬라 모두에게 위협이 됩니다. 또 다른 변수는 기술 도약입니다. 도요타가 예상보다 빠르게 전고체 배터리 양산에 성공한다면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 기반 경쟁 구도가 일시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변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무역 정책 변화, 한미 관계, 한일 관계의 변화 등이 자동차 관세와 인센티브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변수 시나리오에서는 어느 기업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김민서 교수는 2024년 한 학술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패권이 교체되는 속도가 반도체 산업의 그것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10년 단위가 아니라 5년, 3년 단위로 판이 바뀔 수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앞서 있다고 해서 3년 뒤에도 앞서 있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반대로 지금 뒤처져 있다고 해서 3년 뒤에도 뒤처져 있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냉정하고 균형 잡힌 분석이었습니다. 미국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수석 애널리스트 스티브 만은 2025 연초 보고서에서 현대차 그룹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현대차는 전기차 시장에서 빠른 추격자에서 진정한 선도자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이오닉 플랫폼의 기술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공급망 통합과 소프트웨어 역량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경고했습니다. 중국 경쟁자들의 원가 경쟁력은 현대차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은 어느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판에서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질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을 정확히 보고 편향 없이 분석하는 것뿐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이런 깊이 있는 분석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그리고 채널 구독을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매주 한국의 기술, 경제, 지정학을 이 수준으로 분석하는 영상이 올라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십시오. 도요타가 전고체 배터리로 방역에 성공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미 격차가 너무 벌어져 만회가 어렵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분석을 듣고 싶습니다. 댓글창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도쿄 외곽 딜러십 앞에 줄 서 있던 그 사람들, 계약을 취소하러 온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이 선택한 차가 현대 아이오닉이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소비자 선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브랜드 신뢰, 기술 우위, 제조업 철학이 충돌하는 지점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세계 최고라는 자리는 과거의 성공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밤 잠 못 자며 문제를 푸는 누군가가 지켜주는 것입니다. 도요타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차를 팝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미래를 향해 달리는 차를 만드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다른 나라, 다른 회사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한국이고 그 회사가 현대차라는 사실이 20년 전이었다면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현대차가 전기차 시장에서 자리를 굳히는 동안 한국의 배터리 산업은 어떤 위기와 기회를 마주하고 있을까요? 중국 배터리 기업들의 공세 앞에서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SK온은 어떻게 싸우고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바로 이 이야기를 다룰 예정입니다. 한국 배터리 3사가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그리고 그 싸움이 현대차의 미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같은 깊이로 파헤쳐 드리겠습니다.